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무기징역, 오늘 매일경제 1면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 1심 선고, 무기징역이 결국 선고가 됐습니다.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왜 무기징역이냐, 감형 이유가 뭐냐? 라는 여당과 답정너 재판이냐, 이게 왜 무기징역이냐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얘기, 그리고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얘기까지 이 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김여정이 정동영 칭찬한 날 김정은은 신형 방사포를 꺼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김여정 북한 부부장, 이 민간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었던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뭔가 화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친오빠죠. 김정은 위원장 같은 날 신형 방사포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꺼내면서 아니 이걸로 적을 삽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전 나온 속보예요. 지금 북한 어제 북한의 이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하죠. 노동당 이 대회가 9차 대회가 어제 열렸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코스피 5,600 돌파, 19만 전자를 찍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새해 이제 6,000피까지 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였었죠. 네, 어제 개장하자마자 쭉쭉 오르더니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600을 넘어서 어제 여기 같이 볼까요? 개장 직후부터 계속 상승을 하더니 5,677.25로 마감을 했다. 코스닥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19만 전자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정말 20만 전자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미 25% 관세 예고 전에 LNG 터미널에 투자하세요라고 요구를 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이 미국에 대한 이 일본의 새해 선물, 이 지금 52조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우리나라한테 독촉장 날라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LNG 터미널 여기에 좀 투자하지 그래요라는 요구를 미국이 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특별법 처리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 아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특별법 처리가 안 된 점을 찍었던 거구나라는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죠. 문제는 아직도 법이 통과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위태위태한 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심석희 밀고 최민정이 추월했다. 화해 용기로 풀어낸 금메달 공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낭보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다시 정상을 탈환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 다들 지금 이 맛이 무슨 맛일까? 지금 금메달을 깨물어 보고 있는데, 제목하여 금맛이 꿀맛이다라는 거죠. 네, 금맛이 무슨 맛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금맛 또 한 번 맛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금맛 말고 진짜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네요. 흐드러지게 핀 이 꽃 매화죠. 네, 여기가 어디냐?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변입니다. 하얀 매화가 이렇게 폈습니다. 부산엔 봄이 왔나 봄이라고 하는데, 부산뿐만이 아니라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8시 4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엔 여전히 좀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옷차림을 좀 신경 써서 나오셔야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5초간) 얼음이었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헌문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이다. 네, 어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 가장 핵심은,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왕과 의회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 판례, 그리고 다른 나라 주변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야?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 찰스 1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찰스 1세를 소환한 최규현, 국민 주권 침해 땐 왕도 반역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찰스 1세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왕의 내란죄 어떤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맥락을 거론한 거죠. 찰스 1세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시대 때부터 왕이나 황제는 내란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됐어요.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통치권이기 때문에 주권 제왕, 주권이 왕한테 있으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찰스 1세가 의회랑 대립을 했거든요. 찰스 1세는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라고 생각했고, 의회는 왕도 법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을 했는데, 네. 찰스 1세가 의회를 점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지기현 판사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대통령이 내란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하는데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똑같이 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들었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네. 성경을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고상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는 건 이거는 범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어제 한 거는 내란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폭동, 분투입한 거를 인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지금 이 주기현 부장판사 찰스 1세까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건 내란이었고 반역죄, 그 당시에 반역죄로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번 이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이 눈길이 모아지는 대목이었었죠. 저희 쟁점별 1번 1심 판단 같이 좀 볼까요?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비상계엄 선포 이거는 위법한 건가 아닌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가 아닌가? 폭동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 공수처 수사 적법성 여부 등등에 대해서 특검은 비상계엄 내란 맞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다, 이건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런데 1심에선 맞다, 폭동 인정, 우두머리죄 성립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냐 안 하냐? 특검은 이거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봤죠. 더불어서 이 국헌문란 목적의 기염 선포, 폭동행위 발생 여부 등등등에 대해서 요지는 이거예요. 1심 재판부. 비상계엄 내란이냐? 내란이다. 비상계엄 선포 위법하다. 그리고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맞다. 폭동행위 발생 여부 맞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적법성 여부 이 공수처 수사 적법하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건건이 다 특검의 주장을 인정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배척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최청일 교수님 근데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제 지기현 판사가 쭉 이제 양형 이유 말하기 전에 쭉 저 설명 쭉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범죄가 없었다. 윤석열 피고인의 범죄가 없었고 고령이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무리력을 행사를 자꾸 제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 피해가 없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문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를 들으면서 이걸 이제 감경한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헌법적 용어의 형법 용어의 감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양형에 참작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참 납득은 좀 안 가는 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겠습니다만 전두환의 경우에도 같은 나이였어요. 그때 고령, 지금도 고령인데 사실 요즘 그 당시는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요즘 65세를 고령이라고 잘 그러지 않죠. 아무튼 고령도 같은 점이었고 그때도 전두환 그 당시 전두환도 군 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군 경력이 있는 공무원 경력. 그리고 이번에도 양형 사유에서 공무원으로도 복무해 왔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무기징역으로 이제 선고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특검이 항소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냐 사실 두 개 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네. 97년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한다는 거는 대단히 상징적 엄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전두환의 경우에도 1심이 사형, 2심이 무기징역, 그리고 이제 사면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그래서 1심에서 아마 사형이 선고가 되고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기현 재판부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아마 무기징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 말미에 얘기했던 이게 주문 외우기 전에 주문을 네. 말씀하기 전에 했던 저 얘기가 결국 이제 저렇게 무기징역으로 나온 건데 글쎄요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또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사형이 어쨌거나 사형 집행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상징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은 무기징역이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전두환 전두환 씨 때랑 나이도 비슷한데 왜 그랬지라는 약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한국일보 오늘 일면을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면했다라는 게 오늘 일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 구형이 됐었는데 사형은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감형된 걸로 지금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령이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재판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어떤 감형 사유는 이겁니다. 동아일보까지 같이 이어서 보죠.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재판부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네, 지금 재판부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물리력을 자제시키려고 했고 계획도 실패를 했다. 고로 피해가 적었다라는 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또 어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럼 실패했다고 감형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의도가 문제인 건데 성공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실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 뭐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됐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또 이제 다른 재판부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이제 이런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장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는 아마 이제 사형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이 재판부에서 이런 양형 사유를 고려를 할 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재판부의 전적인 영역으로 속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범죄가 성립이 되고 이후에 이제 형량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사유, 뭐 고령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뭐 공직자로서 봉직을 해왔고 무엇보다 아주 치밀하지 않았고 결과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들이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개별 재판부마다 건건이 이제 봤을 때는 내란은 맞는데 왜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크지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마다 각각 이제 다르게 증거 기록도 보고 이제 판단을 했다 보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형량의 차이가 생겼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2심부터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 형량도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좀 맞춰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기징역으로 봤었던 그 근거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봤을 때 이거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것 같으면 사형이 선고가 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실패한 계획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적었고 그러므로 사형이 아니라 좀 이 감형을 하는 그런 사유가 좀 됐다라는 재판부의 얘기가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 때는 좀 달랐는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진관 부장판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 얘기를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또 분명 같은 법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면은 같은 이 판단을 보통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선행 판단도 준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을 했으면 사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나 효과는 똑같거든요.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비교적 그 내란이냐 아니냐 이 판단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폭동이 있었다고 지금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으로 본 건데 일부 법조인들 의견은 이걸 폭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니냐. 짧은 시간에 했고 실패했는데 아니고 꼭 폭동이 아니고 내란 미수, 내란 예비 음모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또 일부 법조인은 또 대통령이 비상대권 선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제 지기현 판사가 이건 분명히 내란이다. 군 동원했으니까 이거 폭동이다.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피고인한테 대해서 차이는 없다. 그래서 저는 무기징역이 굉장히 좀 잘 선택한 판단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재판 진행할 때는 전국 노래자랑 그 사회 보던 송혜 선생님 생각날 정도로 여기저기 웃기도 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판단은 찰스 1세 얘기하고 촛불 성경 얘기하고 저는 어제 모습에서는 송혜 선생님이 아니라 포청천의 모습을 봤다. 굉장히 저는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결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을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궁극적으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여권은
아, 또 이거 좀 약간 아까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을 드렸었죠. 여권은 아니 왜 무기징역이야라고도 예상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약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있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도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신문 오늘 일면 사진 같이 볼까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 들어와선 이랬는데 이 재판이 시작되고 주문을 읽으니까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꽉 다물고 이렇게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예, 자리에 앉으시죠. 네, 다음 피고인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이 오직 공시한다고. 네, 약간 굳은 표정으로 하지만 그다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들어올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좀 뭔가 편한 모습이었었는데 재판이 진행이 되고 선고가 진행이 되면선 무표정이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주로 좀 눈을 감고 있었고 재판부가 얘기할 때 살짝 고개를 들어서 보는 이 정도였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사실 영상에 다 담기지 않은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방청석에서 계속 취재를 한 기자들의 이 관찰에 따르면 선고가 내려진 순간 고개를 떨궜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선 5초 동안 거의 가만히 얼음처럼 멈춰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면 최창일 교수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면 뭐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예상을 못했었나 무지를 생각했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 보니까 이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납득이 안 가는데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웃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웃었다기보다도 좀 이제 생각보다 좀 낙관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그 표정을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니까 지금 아까 이제 기사처럼 얼음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건 뭐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형과 무기징역 말씀 잠깐 드리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뭐 결과는 똑같아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무기징역 사형을 하면 가석방이 안 된다고요. 무기징역이 되면 이제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석방도 이제 2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되긴 되니까 20년이 워낙 긴 세월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엄벌이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법리적으로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전두환의 경우가 이제 1심 사형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잖아요. 그 이진관 판사가 내린 결론이잖아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고 이 부분은 이제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더 위중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또 위중하면은 전두환 때 사형이면 이번에도 1심은 사형이 나오야 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그건 뭐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그 뭐 비판한다기보다도 어쨌든 그래서 충분히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설령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성경을 읽기 위한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이 재판부가 말이죠. 이 지기현 판사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 비유가 적절한가?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에다 비유한 것 같아요. 뭐지 윤석열 측이 얘기하는 뭐 야당의 뭐 폭거 그리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군을 동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비유가 잘 맞지 않았다. 제가 어제 쭉 TV를 보고 딱 2시간을 정확히 지켜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비유를 하나라고 이제 느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찰스 1세 청교도 혁명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로멜의. 그 1648년, 49년도에 그 청교도 혁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마지막에 사형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무기징역이 되고. 그래서 그 의도는 전마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참 대단히 지기현답다. 제가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예. 네.
개인 의견이다라고 밝히시면서 아니 찰스 1세는 사형이었는데 그 사형 줄 줄 알았더니 왜 무기징역이야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는 이런 표현 비유 자체도 나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는 어제의 모습이었다가 선고가 지금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얼음이 5초간 얼음이 된 그런 모습까지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해를 거듭하면서 이 재판에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제가 유독 더 좀 많이 살이 빠지고 좀 초췌해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 여주지청장 그 전에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모습 기억하시나요?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후보께서 모대학 재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5.18 武력 진압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경향신문 이면의 기사입니다. 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 내란 수괴로 헌정사에 5점을 남겼다라는 거죠. 네.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멘트로 굉장히 강한 인상. 어떻게 보면 이 얘기로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쭉쭉 갔다라고도 이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젠 내란 수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표님. 정치권에서는 어제 어쩌다 이렇게까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한때는 뭐 법치주의의 상징이었고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법을 위해서 항거하고 조국 그 법무부 장관도 직접 수사하고 할 정도로 대명사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로부터의 내란 죄로 무기징역까지 받은 게 정말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때는 이태리의 유명한 피에트로 검사라고 있었어요. 네. 총리부터 수백 명을 다 감옥 보낼 정도로 그래서 깨끗한 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분이 피에트로 검사가 정치에 거의 입문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이태리보다 낫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대통령까지 시켰지 않냐 했는데 우리 국민이 판단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제일 큰 게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경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밑에부터 풀뿌리부터 국회의원부터 시군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정치의 문외한이니까 대화와 타협을 좀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우리가 좀 윤석열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 심리. 그때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반발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몰라서 이 지지를 한 게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한 분을 경험도 없고 한 분을 뽑은 게 지지자들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결과론적인 판단이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참 어쩌다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가 됐느냐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던 그런 하루였었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초 동안 얼음이었었다라는 건데 본인은 예측 못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나도 예측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는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 양쪽 다 말도 안 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윤곽근 변호사는 이거 항소를 해야 되나? 내가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게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온 지금에서 항소 안 하고 멈추는 게 나은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항소를 권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게 네. 그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예, 항소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윤 변호사가 몰랐을까요, 그러면? 조금 그거를 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앞으로 이 재판 절차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뭐 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인데 어쨌든 저도 처음에는 들었을 때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나오고 났을 때 판결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법리를 좀 오해를 한 것 같다 아니면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을 통해서 다퉈보겠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윤곽근 변호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인데 왜 저렇게 정치인이 하는 발언을 했지라고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를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네. 맞출 수밖에 없고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특검 측 입장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양형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왔기 그쵸.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항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2심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치열하게 또 다투게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무기징역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뭐 사형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 변호사는 이거 뭐 항소를 하지 말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자동으로 무기징역이라는 사형은 그냥 자동으로 당연히 항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메시지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보면 양쪽 다 납득할 수 없다. 왜 사형이 아니냐? 왜 무기징역이냐? 양쪽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발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이 양쪽의 판이하게 다른 이 입장이 서초동 바로 앞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간략하게만 강조될 부분에 대해서 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법동행위에 관여한 것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부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나라가 공사가 다 됐는데,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지켜왔는데, 지기온 놈 어딨어, 지기야? 여기로 안 나오신 거예요? 대판사, 대판사, 똥판사, 야, 똥판사, 얘기하라! 네, 어제 서초동 앞에선 이렇게 또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모습이 보였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조희대를 탄핵하라, 사형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한쪽과 또 다른 한쪽에선 여기 볼까요? 성조기와 함께 지규현 판사는 공소를 기각해라라는 얘기, 윤석열은 무죄다라는 이 다른 한쪽이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행으로 양쪽에 충돌은 없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탄핵 선고 때도 그렇고요. 이번 뭐 1심 선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판단이 거듭되면 될수록 이 사회가 또 양쪽으로 더 많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국론이 양쪽으로 나는 거, 진영 논리에서 갈라지는 거. 무조건 하여튼 유죄 판결 나도 사형이 아니면 또 분노하고 있고, 또 무기징역 판단을 또 한 윤석열, 윤어게인 쪽에서는 무기징역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과거 지기현 판사가 한때는 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석방도 시켜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별건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다 화가 난 상태죠.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은 정말 누가 하더라도 존중해야 된다. 어제 저 팻말 윤석열 사형시킨다는 집회에서 조희대 탄핵하라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너무 주장이 너무 많이 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이냐 아니냐 뭐 여태까지는 그게 왈가왈부할 수 있죠. 하지만은 지난번에 한덕수 재판에서도 내란이라고 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도 내란이라고 나왔고 이번에 세 번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저는 없다고 봐요. 고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너무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좀 한 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불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요. 저는 어제 그 재판을 보고 옛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이점이 뭐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자기 자식을 감옥에 보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화를 내면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비상계엄을 했어요. 감옥 보낸 거랑 비상계엄하고 차이가, 사소한 차이가 여기까지 불러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자꾸 이렇게 사회가 양쪽으로 두 쪽이 정말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깊으면 깊어졌지 이게 더 이 봉합되고 타협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진짜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뭐 서초동 앞의 모습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완전 양쪽으로 갈라진 이런 얘기들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를 과연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서 봤을까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일단 그 시각 어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선고가 나왔죠. 선고 당시에 일단 본인 독방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TV가 있어요. TV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TV로 봤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구치소 안에 TV가 있긴 있는데 이 TV를 모두 마음껏 틀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시간도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3, 4시쯤에서 이거 TV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TV도 사실은 이제 뭐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영상을 송출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 시간대는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TV가 전 채널이 사실 이제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쵸. 아마 볼 수밖에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시간대에 구치소 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TV 시청이 가능했을 거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시청을 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도 뭐 어떻게 이제 뭐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이 재판정의 모습을 보진 않았더라도 이후에도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얘기가 정말 도배가 됐었죠. 때문에 뉴스만 틀어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과연 그럼 그 뉴스를 접하는 김건희 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입장 발표? 누구의 얘기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장동혁, 오늘 입장 발표, 과거와 절연 선언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와 윤곽근 변호사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렸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면 장동혁 대표여야지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 따로 입장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마 내일 입장을 밝힐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자회견이 될지 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과거와의 절연이 담기는 거냐 안 담기는 거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오늘 장동혁 대표 입장 발표할까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발표해야 되겠죠. 어제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입장을 냈어요. 이제 대안과 미래란 이제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도 절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했는데 입장을 안 내는데 오늘 나오긴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아마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나 그 초선 의원들의 그런 입장은 다를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절연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자.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입법적인 걸로 가야 된다. 아마 그런 식의 멘트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제 1심을 계기로 해서 뭔가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뭔가 태세를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들을 보수 측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번도 한 비슷한 애매한 그 멘트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부정선거론자들과 더 이상 우린 절연하겠다. 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애매하게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냥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뭐 절연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건 워낙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해야 돼요. 윤석열 개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 윤석열을 지목해야죠. 그럼 막연하게 당연히 헌법 질서를 부정한 세력과 어떻게 같이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마 오늘 장동혁 대표는 더욱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애매모호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입장을 안 냈으면 오늘은 내야만 하고 그 입장은 확실한 윤절연이 돼야 된다. 근데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뒤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 지난 이 비상계엄 1주년 때도 입장을 낸다.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입장문으로 대체가 됐었어요. 그때 나왔던 입장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 계엄에 의한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그러니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때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었지. 딱히 뭐 절연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때 또 기자회견이 아니라 입장문으로 대체가 됐었는데 오늘은 어떨 거냐라는 거죠. 저희가 장동혁 대표를 얘기를 할 때 같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전한길 씨입니다. 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데 내공이 컸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도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유튜브 덕분에 됐습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했었죠. 그 전한길 씨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하면서 영국의 찰스 1세 이야기도 가져오고 저는 좀 소설 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왜 여기에 적용되는지. 아니 지기현 판사는 역사 공부를 당원들이 여기에 있고 국민이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가 있냐고요. 장동혁 대표분은 어디가 있냐고. 국회의원 벤치 달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래? 우리는 눈에 안 보입니까? 제가 괜히 화낸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뭐 장동혁 대표분 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장동혁 대표님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왔으면 좋겠어요. 뭘 외치자고요? 윤어게인. 네. 약간 전환기 씨 막 화를 내다가 또 본인 스스로 또 약간 또 침착하게 좀 안정을 찾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니까 편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다가 나름 또 장동혁 대표도 또 잘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나 이 집회 갈 건데도 나오시죠.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영걸 대표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과거와 윤과의 절연을 얘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두루뭉술로 약간 애매모호한 화법을 쓰지 않을까. 뭐 인재 영입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미래를 보자고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늦었죠. 12.3 비상계엄 1주년 때 하든가 벌써 기회가 많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놓쳤는데 아마 오늘도 제대로 전곡을 짚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약에 진짜 윤어게인을 하려면은 정권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면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높지 않아요. 옛날에 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은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받은 지 7개월 만에 사면에서 풀어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정권을 찾아오면은 사면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23% 안팎인데 윤어게인 지지율은 전 국민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계속 전환기 씨 같은 사람 쳐다보고 장동혁 같은 대표는 윤어게인한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도요. 요새 많이 올라잖아요. 네.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제가 증권기자 데스크도 하면서 보니까 팔 때 잘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스톱 로스컷.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에 육박하지만 네. 언젠간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자기가 봐서 15% 10% 선을 놓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요. 그 스톱 로스 손실을 손절매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바닥치고 올라갈 때 그 돈으로 다시 매수해서 또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거 안고 갑니다. 순장. 예? 증권회사에서 반대 매매 당할 때까지 끝까지 안고 가요. 같이 망하는 거죠. 지금 모양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하고 장동혁 다 망하는 길로 지금 다 같이 순장조 팔짱 끼고 손가락 끼고 지금 망하는 길로 물에 빠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윤여걸 대표님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좀 흥분을 좀 하셨어요. 네. 지금 순장조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 낀 팔짱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그 팔짱 풀고 이 절연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어제 장동혁 대표 입장을 안 내놨다고 얘기했죠. 다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한테도 입장을 직접 물어보려고 기자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입장 따로 안 하고 입장 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직접 저희가 이 목소리까지 딸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그 낸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의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습니다. 이걸 보면 일단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행위와도 헌정 질서를 위협하면 다 선 긋는다. 과거와의 절연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최창일 교수님, 송 원내대표가 어제 절연을 얘기를 했고 나는 오늘 미래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질서를 부조한 세력과는 과거, 현재, 미래 당연히 단절해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두환, 노태우하고 지금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저런 얘기하는 건. 지금 보세요. 어제 지기현 재판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를 양분시켰고 국제관계 완전히 신도를 떨어뜨렸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 이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이건 재판부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관 재판부도 그렇고 지기현 재판부도 그렇고 백대현 부장판사도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저런 식의 얘기밖에 못하냐 원내대표가.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팬덤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 모를 리가 있어요. 장 대표가. 행시도 보고 사시도 붙은 분인데 모를 리가 없는데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들을 가지고 가야 자기가 미래에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마 상당히 실망스러운 멘트가 나올 거다 같다. 그런 논리에서 그런 논리적 근거에서 그렇게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다지 뭐 색다른 입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애매모호하게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입장을 명확하게 기자회견을 뭐 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다. 요즘 영화로도 있긴 한데 영화 얘기인 건가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보실까요? 김남준 대변인의 사진과 함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거냐? 그리고 더불어서 출판 기념회 계획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소홀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인천 계양구에서 여기에서 지금 출판 기념회도 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게 송영길 전 대표가 나 복당할 거예요. 그리고 나 인천 계양으로 주민등록 이거 이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잠깐 다시 들어보고 오실까요? 19일 날 주민등록을 인천 계양구로 옮깁니다. 20일 날 복당 신청을 인천시당에 하겠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복당 신청을 해라. 복당을 하게 되면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일 어제 주민등록 이전했고요. 오늘 복당 원서 인천시당에 제출을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나 인천 계양일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남준 대변인도 나도 계양에서 출판기념회 할 거야.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나도 이제 계양으로 갑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최창일 교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계양에서 같이 뛰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될 겁니다. 네. 조율하지 않고 저 두 후보가 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자신이 이제 기득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양에서 5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양보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성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건데 복당되고 나면 아마 여권 내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걸 김남준 대변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네. 저분을 어떻게 교통정리할까 문제인데 지금 여권에서 또 나온 얘기는 복당과 또 계양을 출마는 별개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박수현 대변인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른 지역구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 총선거가 아니라 이 재보궐선거가 꽤 여러 곳에서 치러질 거예요. 10곳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수도권 내에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민주당이 유리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계양을 위한 상징성이 있죠. 계양을 위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대통령의 현직 대변인이었던 김남준이 가느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 이 중진이 가느냐의 고차이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세력 간의 관계라든지 그 지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같이 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조율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교통정리가 되긴 될 거다. 다만 아직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인 건데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출판기념회를 한 번이 아니라 곳곳을 지금 돌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정이 된 게 2월 27일 금요일 서울방송통신대 2월 28일 토요일 이틀 다음 날 대구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인천 카리스호텔 여기가 또 계양이에요. 여기가 계양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가서 하는데 요 직전 날 하는 게 또 3월 2일에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에서 또 출판기념회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가 나자마자 나 복당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복당을 하면 뭘 하게 되는 거지? 재보궐에 나오나? 이런 얘기가 충분히 있었을 거고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김남준 대변인도 오늘까지만 딱 하고 그만두는 거거든요. 이건
나도 안 물러나겠다라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건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내가 출마한다는 걸 알리는 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돈 모으는 거죠. 예, 신용 그 카드 기계까지 갖다 놓고 하는 옛날에 국회의원도 있었으니까 네. 두 가지 목적을 아마 겨눈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송영길을 보고 야, 조국이나 한동훈하고 송영길은 조금 다르구나. 조국, 한동훈은 월급쟁이를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런지 백면서생 냄새가 나요. 주로 간만 보고 질르지는 못하거든요. 네. 송영길은 지금 질르고 있잖아요. 아직 2심 재판 3심도 남았는데 저렇게 질르고 있어요. 나 개항을 출마해.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 좀 생각 좀 해줘. 이거 아니겠어요? 청와대에다 대고 나에 대해서 내놔. 나는 꼭 개항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라도 좀 내놔봐. 영화 왜 왕과 사는 남자 딸하고 같이 봤다잖아요. 아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왕을 만든 남자다 나는. 그때 개항을을 이유 없이 사퇴하고 서울시장 되지도 않는 걸 시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떨어지고 백수일 때 글로 가서 됐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은 체포동의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때 유창훈 판사가 체포동의안 기각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할 사유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야당 대표를 꼭 구속까지 하냐. 그래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나는 평택에 내놓든지 인천시장 내놓든지 뭐 좀 하나 내놔. 이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천 개항을 시도한다는 거는 저렇게 지역 출마를 꼭 상가 권리금처럼 저렇게 주고받는 걸로 저렇게 해도 되나. 네. 내 거 내놔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좋지 않다. 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뭐 고생 많이 했고 2심까지는 했으니까 3심은 남았지만 나도 뭐 하겠다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를 보면은 뭐 꼭 개항을 뿐만이 아니라 뭐래도 다른 거래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거는 내놓는 그쪽의 판단인 거지. 일단 뭐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계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송영길 복당 초읽기 오늘 복당 원서를 낸다고 했죠. 민주 재보선 전대 변수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급부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부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당 지도부랑 상의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다. 처음에 개항을로 분명히 이 주민등록까지 다 이전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입당을 해서 복당을 해서 나오게 되면 정청래 대표, 김 이 지금 이 3파전이 될 수도 있는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민석 총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가 3파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당대표를 한 사람인데 당직으로 뭘 줄래면 사실 뭐 더한 걸 줄래야 당직은 사실 뭐가 별로 없죠. 다시 또 당대표를 하느냐, 총선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를 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어제 저희 MBN 기자가 직접 송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정청래 대표도 만나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복당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면 정청래 대표님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이게 또 사실 묘하게 또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저렇게 되면 만약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현재 소나무당 대표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전 대표, 민주당 전 대표가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올 것 같고 들어오면 저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구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이라든지 그 표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송영길, 김민석으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구도는 정청래 현 대표에겐 유리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그 사실상의 균열은 상당히 노골화돼 있어요. 지금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들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표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은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만약 3%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명의 주자가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으나 권력자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영길과 김민석 이 총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표가 더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의 이 권력 관계나 이 권력 관계나 네. 권력적 세력 관계가 대단히 지금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제 무죄가 또 2심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여권 내의 이제 정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된 데까지 있어서 지분을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김현정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같이 볼까요? 아, 네. 김현정 대변인이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부채의식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서울시장 선거에 이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 인천계양을로 원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걸 토대로 차곡차곡 지금 대통령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한테 뭘 줘야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짧게 어떻게 보세요? 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뭐가 주어져야 좀 교통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인천시장 옛날에 했지만은 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하면은 네. 뭐 그 자리로 보궐선거 출마를 연수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천시장을 출마한다든지 네. 또 평택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여야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뭔가 하나 보상은 주어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송영길 의원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야 각축을 벌이는 평택을로 가는 게 내가 제대로 이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 거기 가도 저는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3%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멸렬하고 수도권 쪽에서는 인천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상당한 저는 민주당이 유력하다고 지금 봐야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상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송영길 전 의원이 지금 뭐 대법 판정은 안 났어요. 네. 그것도 그 2심 무죄가 났는데 그것도 죄가 없다 무죄가 아니라 증거 수집에 그 돈봉투 돌린 거는 인정이 되는데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다 해서 무죄가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청와대를 향해서 앙심을 품으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은 그때 양보한 과정 거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이쪽에 지역이 놔두고 인천 계양을 갖고 네. 그때 서울시장을 송영길 대표가 출마한다는데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뭔가는 대가를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큰 거 하나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아무거나 줄진 않을 거다. 뭔가 제대로 된 걸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교통정리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인 거겠죠. 그 명심이 무엇인지를 쫓는 이 앞으로의 행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갑자기 아침 대바람부터 누워있는 이 사람 재명이 형님을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 이른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죠. 어제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선태 주무관이 어제 대략 한 10분 정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티타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허, 청와대 가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아니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관계자 공직을 더 할 생각 있어요? 라는 취지의 질문을 나한테 좀 던졌더라.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여기부터는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공직을 더 한다고? 그럼 청와대에서 이 자리가 좀 비어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청와대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티타임을 갖지 않았을 텐데 비서실장하고 더군다나. 강훈식 비서실장 바쁜데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의 어떤 그 비서관이라든지 충주 TV가 그 공공기관들이 홍보하는 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아마 사기업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선태 주무관이 말이죠. 청와대에서 뭔가 이제 그런 인재를 쓰고 싶겠죠.
홍보라든지 디지털 소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권에서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저런 이제 저런 분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소통의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현재 어쨌든 국정의 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계속 유권자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중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면 저런 식의 어떤 그 유튜버의 어떤 그 최적화된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청와대 관련 직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만나겠습니까? 네. 본인도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다. 네. 가긴 갈 것 같아. 내가 볼 땐 청와대 갈 것 같아. 이 말씀이신 건데 사실 충주맨이 인사혁신청가에 거기서 강연을 했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갔어요? 라고 주변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한 후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해라.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임기가 한 2년 남짓 남았으니까. 그 시장 도전한다고 손들고 나오면 어떻게 박수 쳐서? 정치보다는 아마 다른 일 하는 게 네. 재능이 있잖아요. 만약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일단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시장님 뭐 저는 하라고 그랬어요. 네. 나라에 도움이 되면 더 좋지 않냐. 충주시에 도움되는 거거든. 근데 최근에 그 인사혁신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이번엔 꼭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약간 위쪽에서 굉장히 꽤 위에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잼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그랬더니 노코멘트요. 뭐 이게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없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진즉부터 좀 뭔가 청와대에서 이게 러브콜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이 충주맨으로 있는 동안에도 옆에서 충주시장이 난 가라 그랬어요. 청와대 갈 거 했으면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또 딱히 옆에서 별다르게 아니에요 안 가요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비서실장을 만났으면은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났다. 며칠부터 출근하느냐 이것만 결정된 거죠. 아하. 비서실장이 뭐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다 얘기가 끝나고 사표 내고 월급쟁이가 사표 낼 때는 갈 때가 정해지고 되게 내지 막연히 내는 월급쟁이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B급 유튜브 네. 그래서 100만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 재능이 지금 청와대에서 필요한 거죠. 국민한테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과거 원희룡 장관 때도 충주시장하고 같은 급으로 가라는데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원희룡 장관 날아가면 나도 같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길게 보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미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다.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김선태 선임행정관, 비서관으로 만나게 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